바탕으로 중세국어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배운 거 잘 기억하면서 특히 있잖아. 이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까맣게 쳐줬잖아. 그지? 어? 그러면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럼 위에 선생님 밑줄 쳤잖아. 밤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조자. 이거는 조아려. 이런 뜻이야. 응? 그 다음에 의원다려, 의원에게가 의원한테가 되겠지. 그 다음에 비저가 나왔구나. 비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뜻을 요거야. 요것만 검토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 1번. 밤해를 보니 중세 현대국어와는 달리 체언의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를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자, 밤해 볼래? 밤해? 밤에는 아하고 아래아에 애가 됐지. 그러면 얘가 양성모음이고 얘도 양성모음이네, 그지? 그러면 모음조화가 지켜졌지. 그리고 우리가 중세국어 배울 때 모음조화는 엄격이란 말을 썼어. 엄격. 이거 지금 틀린 해석이지. 두 번째 조사는 조아려. 자, 반치음 표기가 사용되었지. 언제? 여기 중세국어에서. 중세국어니까. 현대국어로 넘어오니까 반치음 표기가 없어진 거지. 만능에서 3번 비저, 이건 이어적기이고, 그 다음에 의원한테라고 해석했어. 그지? 누구누구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쓰였다. 위에는 뭐뭐 다려고 밑에는 뭐뭐 누구누구한테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뜻을 보니까 어두장군 비읍하고 디귿, 어두장군 초성에 쓰는 거, 다른 걸 합쳐서 썼어. 이거 어두장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구두원 또 나온다. 지겨워, 그지? 구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자, 구두원 구경하면 안 됐고, 두음법칙 안 됐고, 원순 모음 안 됐고, 되는 건 뭐 있어? 이어적기,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순경음 비읍, 뭐 후민정음에는 없지만 이런 거 다 쓰였다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의 단어의 의미가 이동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하는 언어의 사회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바뀌면서 근대국어도 있지만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방점도 쓰였다. 성조 표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제로 주격 이 중에서 훈민정음에 쓰인 거는 얘네 둘이다. 자, 정답은 1번이 틀렸고. 자, 다음은 문학작품 시 한번 보자. 31번, 33번. 자, 박두진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낙엽성이야. 박두진은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청록집이라는 시집에 시를 처음 발표했거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청록파신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 박두진 같은 경우에는 박목월은 자연적인 거고 박두진은 뭐 종교적인 거라면 기독교고 조지훈은 불교적인 걸 썼어. 근데 여기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한번 봅시다. 가지마다 파란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원래는 파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란보다는 파란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틀린 단어를 아예 의도적으로 썼어. 그럼 우리가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이걸 몰라서 그냥 썼겠냐? 아니겠지. 이거 시에서 허용해 주자. 시 허용이 되는 거가 파란이다. 동시에 파란은 색채 이미지지. 시각적 이미지야. 여기 가지마다 파란 하늘이 받들었다. 그러면 가지마다 받들 수 있는 파란 하늘은 뭘까요? 그러면 얘가 바로 새싹이란 말이야. 새싹.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낙엽송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나무란 말이야. 그런데 가지마다 파란 하늘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새싹, 새순 정도가 되겠지. 파릇한 새순이 여기 나왔네. 새순이라고 할게. 새순이 꽃보다 더 곱다. 이것도 시적 허용. 곱다인데 곱다라고 했지. 파릇한 새순이라고 했어. 색깔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더
파란 하늘이 받들었는데 파릇한 새순이 꽃하고 비교한 거야. 그랬을 때 더 파릇파릇하다, 생명력을 의미할 수 있다. 뭐가? 파릇하니 생명력이다. 비교하고 있죠. 뭐랑 비교하고 있어? 꽃보다 비교하고 있어. 꽃보다의 보다는 비교를 말하는 거야. 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생명력이 있다. 파릇한 새순이. 청송 이래도 가을 되면, 자, 청송 푸르는 소나무가 가을이 되면, 자, 보통 가을은 완성의 계절, 열매를 맺고 이런 수확의 계절이잖아. 여기서는 소멸의 계절이다. 소멸, 없어지는 거야. 청송도 가을이 되면 헐헐 낙엽이 진다. 낙엽송 할 때 그 낙엽이란 말이야. 가을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헐헐, 이거는 음성상징어. 헐헐은 음성상징어 의태어에 해당된다. 의태어가 바로 헐헐이다. 낙엽이 진다 하느니. 이미지로 따진다면 지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고요. 색채는 위에서 나온 파란 하늘 할 때 파란, 파릇한 이런 것들이 색채 이미지야. 이미지는 색채 이미지하고 하강 이미지가 낫다. 진다가 하강 이미지야. 가을은 소멸의 계절이라는 해석이 어울린다.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 새로 젊은 게 뭘까? 낙엽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나겠지, 그지? 자랑이 사롭다. 이 자랑은 뭐냐면 낙엽 떨어진 자리에 새순이 나잖아, 그지?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야. 자랑하는 것처럼 새순이 나.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화자는 자랑하는 것이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 정서 표현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소멸 다음에 새롭게 생성한 것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화자의 말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낮에 햇볕 입고 밤에 볕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자, 솔솔, 이건 사실은 의태어야, 의태어. 솔솔 내리는 모습을 흉내낸 거지. 낮에는 햇볕을 받고 밤에는 별이 솔솔 내리는 별빛이 쫙 떨어지는 이슬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소나무의 어떤 성장이지, 성장을 의인화시켰어. 사람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의식주 알지? 삶의 기본, 인간의 기본 생활 조건이 의식주 아니야. 그것처럼 이 소나무도 햇볕을 옷처럼 입고 밤에는 솔솔 내는 이슬을 마시고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생명이 자라는 성장이란 말이야. 성장. 소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햇볕도 받고요. 이슬,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한다. 그 다음에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자, 파릇한 새순은 앞에서도 나왔지. 이렇게 반복되면 강조라고 생각하면 돼. 1년에도 파릇한 새순. 1년에 아까 나와서 파릇한 새순. 지금 마지막 연에도 파릇한 새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 일단 첫 번째는 운율이고 두 번째는 의미 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름으로 자란다. 여름으로 자란대. 그럼 어디서 어디로 자란다고? 봄에서 여름으로 자란다. 그러면 계절이 변화하는 거거든. 봄에서 여름. 이 계절의 변화와 맞춰서 성장하고 있는 낙엽에 대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시의 내용이다. 박두진의 낙엽송이었어. 처음에 이 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가지마다 파란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여줬지. 그러고 나서 이 파란 새순은 파란 하늘에다가 비유한 거야. 비유. 색채 이미지 파란 하늘. 파란 새순은 파란 하늘. 요거 이제 새순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리고 뭐냐면 비교했어. 꽃보다 곱다. 그러니까 파란 새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화자한테는. 왜냐하면 파란 새순에는 꽃보다 더한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거야. 그러나서 1연에서 이렇게 끝난 내용이 2연으로 가는데 2연에서는 갑자기 가을로 바뀌죠. 가을로 바뀌잖아. 분명히 봄인데 가을로 확 바뀌잖아. 그리고 소멸의 시간이 등장해. 자, 파릇한 새수는 생명이고 건강한 건데 갑자기 2연에 가서 낙엽이 진다. 소멸의 시간으로 급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소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생명력을 가져가는 거. 새로 젊은 자랑거리가 나오는 새순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한 새순은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은 소멸 뒤에 이어진 생명력이니까 더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소멸 뒤에 온 생명력, 생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지. 특히 여기 의인화되어 있는 부분 입고 마시고 이 부분 조심하고요. 결국 처음에는 생명 시작해서 생명 그리고 나서 소멸이 나왔지만 다시 소멸은 다시 생성을 하고 생성은 다시 성장을 하고 성장은 다시 소멸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 전제는 모두 시간의 흐름이다. 이해됐죠? 이게 낙엽송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자, 그럼 나로 가볼까? 자, 그럼 두 번째 시 나로 갈게. 나는 박남수의 소등인데, 우리 소등이라는 게 이 전등불을 끄는 걸 소등이라고 하는 거거든. 처음에 아예 나와버렸지. 처음에 시작 한번 볼게. 나는 불을 끈다. 근데 두 번째 행위 가니까 나는 불을 끈대.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치? 문장이 아니라 시구의 반복이라고 해야지. 시구의 반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은 운율하고 의미 강조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기는 시구가 반복됐어. 나는 불을 끈대, 소등한데.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목적이 있구나. 이 사람은 꿈꾸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돼.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 전제가 불을 끄는 거야.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그러면 현실의 삶이 녹록하진 않았네. 힘들었네.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현실적 부정적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줄에 나온 거는 현실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자는 현실이 메마른 현실이라고 얘기했고 메마른 껍질 같은 현실이고 그 다음에 가뭄의 뜰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설명 방법은 묘사 정도 되겠습니다. 묘사. 현실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꿈을 꾸기 위해서 불을 끈 거고 이 불을 끈다는 건 꿈을 꼭 꾸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꺼야 되는 거니까 불을 끄련다 정도 돼. 의지 정도 되는 거야. 이걸 반드시 꺼야 돼. 그래야지 잠을 자. 잠을 자야 꿈을 꿔. 그래야 현실의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꿈꾸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일종의 행복이란 말이야. 꿈꾸는 시간. 자, 그럼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꿈꾸는 시간을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불을 꺼야 된다는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모의 뜰에는 이게 털이 없다는데 사실은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게 불모지.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 마른 나뭇잎이 보스라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지. 현실의 인식을 부정적 인식을 묘사하고 있다. 불목, 풀 한 폭이 없는 뜰, 거긴 있잖아. 뿌리도 바짝 말랐고 비틀어져 있는 가지, 나뭇잎도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바스라지고 말았어. 그게 바로 현실이고 현실의 부정적 인식을 또 묘사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불을 끈다. 이거 뭐야? 또 반복됐지.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꿈꾸는 시간이 소중해.
나는 불을 끈다. 또 반복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불을 끄고 꿈꾸는 시간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밝혔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밝히고 있어. 왜? 이게 불을 끄는 이유야. 꿈꾸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불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자, 시체까지는 부정적인데 꽃이 달린데 이 꽃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이 시간은 아마 꿈꾸는 시간일 거야. 찬란한 화재. 자, 찬란한 화재.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역설적 표현. 불 자체가 있잖아. 화재라는 게 불인데 불이 찬란해. 찬란한 불. 이거 역설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데 불은 찬란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찬란하다는 건 긍정이고 화재는 부정이라고 본다면 역설적 표현에 해당된다고. 찬란한 화재. 그러면 이게 비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인데 문제는 꿈속을 밝히네 마지막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화재는 있잖아. 긍정의 의미로 써야 돼. 이해됐니? 긍정의 의미. 자, 그러면 역설적 표현을 지울게. 이게 이제 부정적 표현으로 나왔으면 역설인데 뒤에 보니까 꿈속을 밝힌다는 건 꿈꾸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재한테는 불이 꿈꾸는 꿈을 밝힌다는 건 긍정이야.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찬란한 화재가 부정적이면 역설적 표현인데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은 아니고, 그러면 찬란한 화재가 과연 뭘까? 이건 또 위에서 말한 꽃하고 똑같은 새파란 새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동시에 환하게 꿈을 밝히는 거. 이해됐지? 그럼 이 불길도 생명력이고 화재도 생명력이고. 됐죠? 거인처럼 비유적 표현 나왔고, 치솟는 꿈속 밝힌다. 이 거인이라는 건 아주 키가 큰 거니까 아주 큰 불길을 말하는 거야. 거인 같은 불길, 큰 불길을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찬란한 화재가 꿈속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 아니고 불길도 화재도 모두 생명력, 이글이글 타오르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 꿈이 현실을 벗어난 희망이라면 이 불길은 희망의 불길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로 해석한다. 됐어? 불을 껐어. 그랬더니 꿈속에 들어갔어. 현실은 너무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 꿈을 환하게 밝혀주는 불길이 치솟았어. 그럼 이건 긍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커다란 불꽃으로 소멸된 다음에 다시 생명력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위에 낙엽송하고 일치하지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 불길이라는 게 타오르는 거잖아. 이 봐봐. 나무가 있는데 불길이 환하게 타올랐어. 그러면 소멸이야, 소멸. 근데 이 불길이 다시 환하게 꿈속을 밝혀줬어. 그러면 이건 다시 생성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생명력이랑 똑같다고. 동시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니까 생명력. 그래서 해석을 화재도 불길도 생명력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희망의 불길이다. 희망은 꿈이고요. 소망이고 거기를 타오르게 하는 게 불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다음으로 갈게.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요원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슬린 검은 잿더미. 검은 잿더미 가로를 묶어 볼까? 색채 이미지.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푸른 바다. 둘은 색채 이미지의 대비라고 하는 거야. 검은색의 반대는 푸른색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앞에서 잠깐 볼까? 뭘 보냐면 여기에 핵심적인 시어 이거 확인해 보세요. 뭔데? 시체 다음에 꽃이 나오는지 꽃. 이 꽃하고 똑같은 거야. 뭐가? 검은 잿더미 뒤에 나온 푸른 바다가 동일한 거지. 동일한 거. 이건 생명이고 다시 긍정으로 바뀌는 거지.
자, 생명이라고 명명할게. 선생님 얘기 들었어? 이거 여기 나오는 꽃 시체 뒤에 꽃이라 했잖아. 시체가 불길이면 소멸되고 그 다음에 푸른 바다가 나온다. 검은 잿더미 시체. 검은 잿더미 시체 위에. 지금 너무 중복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나오지. 뭐가 나와? 시체에 꽃이 달린다. 그러면 시체에 꽃이 달린다는 건 이 꽃이 긍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은 잿더미 다음에 푸른 바다는 긍정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생명력이 돼야 되겠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싱그러운 냄새. 여기 또 감각이 또 나왔네. 후각이라고 해야 되겠네. 뿜어. 3월의 뜰을 만들어. 3월의 뜰은 뭐야? 봄이잖아, 봄. 그러면 생명력이 충만한 계절이 온다는 말이야. 3월의 사상을 위하여. 그러면 결국 꿈속에서 잿더미가 사라진 뒤에 푸른 바다가 오고 싱그러운 냄새가 막 뿜는 3월의 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소멸 뒤에 새로운 생명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3월이고요. 3월은 이상적 세계, 생명력 넘치는 세상이야. 위에 낙엽송하고 별 차이가 없네. 해석이. 자, 또 행동을 반복하네요. 나는 불을 끈다.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야.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이 나왔네. 샘. 가는 물줄기가 샘이 됐는데 얘가 뿌리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생명력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동일하게 생명력은 꽃, 푸른 바다, 그 다음에 어느 샘까지 나왔어. 이거 다 동일한 시어들이야.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다. 질척질척 땅을 적시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꿈에서 희망을 얻고 꿈꾸는 시간을 얻고 하다가 지하 층계로 내려갔잖아. 이거는 현실로 돌아온 거지, 현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적시고 있다. 현실에서 지금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가고 가는 물줄기가 어느 샘의 물이 땅을 적시고 있는 거야. 이 생명력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어느 샘이 생명력이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생명을 퍼뜨리는 거겠지.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거고. 그러니까 이 어느 샘도 똑같이 생명력을 해석하는 거야. 자, 위에서 중간 점검해 볼까? 꽃이 있었고요. 푸른 바다가 있고요. 어느 샘이 있어. 모두 생명력이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불길이 다 소멸시키면 부정적인 거, 검은 잿더미로 만드는 거 부정적인 거. 자, 마지막 연이 보자. 맨 마지막. 마른 뿌리는, 자, 그러면 마른 뿌리가 물을 머금을 거 아니야.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그러면 결국 생명력이 아직 충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지금 필요하는 거는 어느 샘의 물이란 말이야. 가는 물줄기 갖고는 해소가 안 돼. 알았냐? 생명을 이어가려는 게 주둥이를 바꾸라는 얘기야. 지금 목을 축이고 있어. 목을 축일 정도만 아니지. 완전히 마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생명력이 가득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불을 끈다.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을 켜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마지막에 역설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역설법.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 무슨 얘기였게? 자, 마지막에 한번 볼까? 마른 줄기 살아남게 해서 주둥이에 가는 샘물을 닦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샘이 바로 마른 가지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화자는 불을 끄는데 이번에는 켜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 불을 끔으로써 생명력 있는 꿈의 시간으로 가는 거야. 여기선 전등불, 소등하면서 꿈의 시간으로 가는 거야. 다시 불을 켜면 부정적 현실이
긍정적 현실로 바뀌게 될 거야라는 희망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을 껐으니까 생명력 있는 꿈의 시간으로 가고, 자, 꿈의 시간으로 가고 다시 불을 켰을 때는 현실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길 바라고 있는 거야. 이 마지막 부분의 해석이, 알았지? 이 시는 위에 낙엽송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게 좋고, 둘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생명이야, 생명. 까먹지 마. 이게 나의 박람수의 소등이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31번. 보세요. 자, 맨날 나오는 건데, 가와 나의 공통점. 아까도 뭐 키워드 얘기했었는데, 잘 생각해봐. 감탄사를 사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거든. 이 애상적 정서는 슬픈 거거든. 근데 낙엽송도 그게 슬픈 게 아니고 자연의 순환이고, 소멸됐다 다시 탄생하고 성장하고 막 이런 과정이 순환되는 과정이잖아. 자연의 섭리니까 애상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지? 2번, 동일한 연을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뭐 수미상관이라고 했는데 수미상관의 내용은 없고요. 시구가 반복된 건 있어. 파릇한 새순. 시구의 반복은 있지만 연을 반복한 건 없단 말이야. X.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다. 명령적 어조는 종교론인데, 자, 여기서는 현재형 시제를 썼고 그냥 평소형 어미를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소등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현재형 시제를 썼고요. 없는데 명령형은 불을 끈다. 이것도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 30번.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까 나왔는데 색채 이미지는 무조건 감각적이야. 정답. 자, 색채 이미지 확인해 볼게. 파란 하늘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파릇한 새순 색채 이미지. 밑으로 가볼게. 불을 끈다. 색채 이미지 어디 났지? 깜깜한 거, 검은 거 어디였어? 아까 어디다? 검은 잿더미, 푸른 바다. 색채 이미지 활용했네요. 정답은 4번. 경어체, 예찬. 경어체는 존댓말인데 우리가 문법 요소에서 배웠잖아. 하십시오체, 하오체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령법과 높임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찬이냐? 예찬의 내용은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낙엽송은 예찬이 약간 있어. 하지만 밑에 소등에는 예찬이 없다. 정답은 4번으로 할게. 그 다음에 30번. A부터 F까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볼까? A 보세요. 울타리 안이라고 그랬다. 울타리 안 어딘데? 현실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나 봐봐. B에서는 나뭇가지가 보스라지는 모습으로 구체하고 있다. A에서는 울타리 안 상황. 그다음 B에서는 나뭇잎들이 보스라지는 모습을, 요거 봐. 모습을 구체화할 때 이거 묘사라고 아까 알려줬지, 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맞았고. 2번. 불을 끈다는 화자행위. C에서는 불을 끈 시간의 끝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 자, 불을 끄는 상황 볼까? 여기 있네. 불을 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의도가 뭐야? 불을 끈 끝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꿈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 맞았어? D에서는 거슬린 대상. C에서는 불을 지피는 행위가 걸렸다. 자, 거슬린 대상 뒤에 볼게. 자, 거슬린 대상은 뭘까? 여기 있네. 검은 잿더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는 현실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봐. 불을 지피는 행위가 걸렸다. 지핀다. 자, 보세요. 불을 지핀다. 꿈꾸는 시간. D에서 미안해. 이거 봐. D에서는 거슬린 상황, C에서는 불을 지피는, 헷갈리는, 지피는 거. 끝에 화제를 위해라고 나왔으니까 불을 지피는 거죠. 이것도 맞는 해석. 4번. E에서는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 상생이 아니고 생명을 공급하는 게 물이야, 물. 특히 샘물이란 말이야. 가녀린 물줄기는 안 돼. F에서는 다른 대상에 의지하는 거 없죠. 물줄기는 공급하는 거야. 의지하는 건 뭐야? 이거잖아. 마른 뿌리가 의지하는 거지. 누구를? 물줄기에 의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충족되는 게 아니니까 샘물이 있어야 된다. 정답 4번. 5번. F에서는 뿌리의 모습, B에서는 뿌리가 처한 상황이 대비된다. 반대로 볼까? F에서는 축이고 있는 거고, B에서는 까맣게 비틀어진 가지, 여기다 뿌리도 타는 목마름, 둘은 대비되고 있죠. 맞았지, 그지? 자, 그래서 해석이 틀린 건 32번의 답은 4번이고요. 2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도 아니고 F에서 의지하는 물줄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의지하는 건 샘물이란 말이야. 정답 4번.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난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봐봐. 가와 나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자, 이게 시를 해석하는 키워드야. 응? 요걸 가지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가에서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죽었다가 탄생했다 성장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 나에서는 척박한 현실에 생명력인 자세로 전환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회복하기를 바란다를 지향하고 있다. 자, 가부터 볼까?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성장이지? 나 가뭄의 마른 현실,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이 화자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 틀렸어. 2번. 이 거인이라는 게 뭐야? 거인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게 있잖아. 거인처럼 아주 큰 불길인데 이 불길이 소멸 뒤에 결국 꿈속을 밝힌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 뒤에 오는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척박함을 인식한 게 아니죠. 그다음 3번. 싱그러운 냄새 후각적 이미지. 3월의 뜰 지향하는 생명의 세계가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 3월이 바로 지향하는 세계가 되겠죠. 그다음 4번. 흘흘 낙엽 지는 청송이 봄마다 새로 젊다는 것. 그 다음에 나에서 검은재 떠면 푸른바다. 이거 바뀌었잖아. 소멸에서 생성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저 두 가지 다 소멸에서 생성으로 이어진다. 맞았어. 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야. 그 다음에 5번. 가에 햇볕을 입고 마신다. 이거는 생명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 이걸 의인화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나에선 지하층기. 이건 현실에 돌아온 거고 어느 샘. 이게 생명력의 근원이란 말이야. 마른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거야. 이게 내재된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바람. 어디 나오는데? 보기에 맨 마지막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7번. 자, 34번, 37번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가만 할게. 제목은 민농가고 민농. 여기 지금 말하는 화자는 농사 짓는 농민을 걱정하는 심정을 민농가에 담았어. 알았어? 이 노래가 농사 짓는 백성. 당시의 백성들은 대부분 수탈의 대상이었잖아. 걱정하고 뭔가 그 연민의 심정으로 농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농민을 대하는 마음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 저기 가는 저 노농이 나왔지. 늙은 농부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자가 되겠지. 말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내 농가 살펴듣소. 자, 농사 노래를 지금 민농가를 지어가지고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살펴듣소. 이 말은 해라 하오 하게 합쇼체 중에서 하오체야. 그리고 청유형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청유형 문장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게 농사 얘기인데 겉으로는 결국 정치 얘기라고 있어.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볼까?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맞지요.
나라에 믿는 근본이 누군데? 백성이지. 누구야? 그 아니며 그게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야. 즉 맞다는 얘기야. 우리 백성 믿는 근본은 이내 농사가 아니겠나. 맞지요. 자, 나라는 백성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은 농사를 믿는 거야. 순서대로 그렇게 됐어.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방점시키게 농사.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농사가 중요했단 말이야. 나라는 백성을 믿고 백성은 농사를 믿고 농사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농자 천하지대본, 농부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바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았니? 농자 천하지대본,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시대 때 사회 현실을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요 두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의미하는 바를 쓰세요. 그러면 조선 현실 반영한다면 농사 짓는 사람, 천하, 세상에 지는 어조서니까 의, 대본, 가장 큰 근본이다. 이 말로 압축할 수 있어.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세상의 근본이다. 두 줄을 압축해서 하면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밭이랑 밭이랑의 면에 아니구나 빠졌구나.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이다. 그럼 이 세 줄까지 합쳐져야 되겠네. 천하의 근본이 뭐라고? 농사 짓는 일, 농사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밭일랑에 좋은 씨앗 일고 묵힐자리 살피고. 자, 농사 짓는 거야. 농사 준비 이 모춘 이거는 모춘이라는 게 봄을 말하는 거지, 그지?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급선무라고 하는 거니까 때를 지키어. 때가 뭐야? 농사 짓는 때잖아.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별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그거에 딱딱 맞춰야 돼. 특히 여기다가 좋은 씨앗을 묵힐 자리를 살피는 거, 여기부터 출발이니까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농부가 할 일 중에서 제일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뭐라고? 씨앗 뿌릴 때 지금 그 자리를 살펴놓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봄이란 말이야. 모춘.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문노라 나라 조세. 이제부터 정치 얘기 나오는 거야. 정치 현실. 조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나라 조세. 세금. 문노라 나라 조세. 하은주와 어떠한 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고대 왕국이고 태평천하의 시대였거든. 태평천하면 백성들이 마음 놓고 배불리 먹고 쉬고 등 따숩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이런 때야. 하은주와 비교해보래. 어떠한가? 지금 현실이 형편없지. 공법, 조법, 조세제는 하은 때에 끼친 법이라. 그때부터 영향을 끼친 법이지. 주나라 칠법은 11지세 그 아닌가? 11지세 여기 세금이야. 얼마 내는 거라고? 10분의 1, 11조하고 똑같은 거야. 농사를 지으면 주나라 세법으로 하면 10가마니를 수확하면 1가마니를 세금 내는 거라고. 그게 주나라 칠법의 내용이라고.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본을 받아. 그러니까 과거의 임금들은 이걸 본받아 모델로 해가지고 가볍게 부과함이 이웃까지 좋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세금이 가혹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하은주하고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공법, 공물, 조법, 세금, 조세제는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있었던 법이야. 그리고 주나라에는 11조가 있었다면 11조, 11지세. 근데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잘하고 있었는데 현재를 생각해봐. 뭐라고?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면 요 밑에가 이제 현재야. 조선에서의 조세제도 다 전부 다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야. 요때까지는 좋았잖아. 뭐가? 가볍게 부과할 때까지는. 근데 지금 한번 따져보니까 어찌하여 권세 부려 세금을 고하 못 정하니.
라고 나왔어. 고아를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렴을 어이할고. 여기까지 가혹한 세금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 그지? 요거와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가렴주구. 가혹한 세금,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가혹한 세금. 자, 그래서 요 두 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미안해. 이게 아니고 이 두 줄은 그 밑에 두 줄. 자, 어찌하여 권세를 부려 세금고와 못 정하니 더할 세금이 무엇이고 가렴은 어이할고. 이 부분이야. 자, 해석. 어떻게 해석? 세금 고하를 못 정한대. 높은 세금을 받아야 될 때는 못 받고 적게 걷어야 될 세금을 적게 안 걷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적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많이 걷고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적게 걷고. 이 고하, 높고 낮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고하를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자, 내지 말아야 되는데 더 부담스러운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가렴주구라고 아까 얘기했어. 가혹한 세금은 어이할고. 여기서는 걱정과 연민이 드러나고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어이할고. 백성들이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네. 그거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안타까움이다. 지나치게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안타까움. 됐지?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사못항 오늘이라. 자,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사못항 오늘이라. 봄에는, 여름에는 똑같은 거지. 봄에는 새실 먼저 팔고 여름에는 곡식이 다시 내니 다 세금으로 뺏기는 거야. 팔고 내고. 그러니까 봄에 새실을 먼저 팔고 여름에는 곡식을 다시 낸다는 얘기는 이건 세금이 가혹하게 거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도 세금 내고 여름에도 세금 내고. 중어마다 저 조세 어찌하니 두려울까. 그러니까 이걸 내지 않으면, 조세를 내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찌하니 두려울까. 아주 두려워한다. 중엄하다는 얘기는 이걸 어길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조세. 조세가 중엄해서 어길 수가 없으니 어찌하니 두려울까. 농민들에 대한 조세가 두려움까지 갔어.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두려울까? 아주 두렵겠지요. 서리적 표현이야.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농사 짓는 건 때가 있다고 급선무라 그러잖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인해 중세 가혹한 세금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마오. 번거롭다고 안 하면 안 돼. 뭐 농사를 지내는 때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야. 나중에 세금, 무거운 세금을 내려면 번거롭다 수고롭다 이렇게 해서 사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농사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악초. 보통 이거 잡초라고 하잖아. 그지? 악초.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해볼게.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세금 내는 게 평상시에 농부들, 백성들의 어떤 고통이었잖아. 그지?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사이사이에 라고 했잖아. 세금 내고 세금 내는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잡초가 아니라 악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랑캐가 침입하고 간신배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도적대가 출몰하고. 그러니까 이 악초라는 게 뭐냐면 세금 내는데 고통스러운데 중간중간에 또 고통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오랑캐 진입하고 간신들이 수탈하고 도적대가 출몰하고. 악초 어찌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제거해. 모든 뿌리를 제거한다 그랬잖아. 이 말은 다 근본적인 걸 다 없애고 싶다 라는 얘기야. 모든 뿌리.
악초의 뿌리니까 얘네들의 근원을 다 없애고 싶다. 그게 제거하세. 제거 못하면 어이하리. 송인 알묘 이 때문에 자,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리 씨와 자라는 씨니 가정이라. 자 생각해봐. 뿌리를 제거 못하면 근본을 다 없애지 못하면 여기는 모두 포함돼 조세도 포함되겠지. 응? 이런 거 다 부담스러운 거 제거 못하면 어이하리 송인알묘 이 때문에 송인알묘 이 때문이라 송인알묘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은 물론이요. 자 뿌리가 제거 안 되면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뿌린 씨하고 자라는 씨가 모두 가정. 이 가정이란 말이 앞에서 나온 가렴주구를 말하는 거야. 가렴주구. 가정이다.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런 뜻이야. 자, 금년에 못 따면 내년에 제초 누가 할까? 금년에 못 따면 내년 제초 누가 해? 올해 할 일도 못 했는데 다음 해를 누가 해? 할 수가 없지. 그지? 자, 이건 질문이야.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해. 이 상황에서는 있잖아. 금년에 못 따면 내년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야. 새싹 나와도 안 여무니 악초의 탓 그 아닌가. 이 악초 때문에 제거를 못하면 새싹이 안 나오고 새싹이 상하고 다 전부 다 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조. 이해됐지? 그 다음에 묘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 어떠하며 자 가라지라는 건 풀인데 간신하고 동일하다. 가라지하고 간신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 어떠하며 조밭에 있는 쭉정이하고 오랑캐하고 같은 거죠. 아까 그 선생님이 오랑캐 얘기하고 간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악초에 해당되는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간신, 오랑캐 하나 더 하면 도적대 이런 애들이 모두 그 농부가 재배하는 곡식의 중간중간에 있는 잡초와 쭉정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우 뒤에 바람과 비가 온 뒤에 저 황충 나왔네. 도적대 나왔네. 황충이 벌레거든. 누런 벌레. 여기서는 뭐냐면 메뚜기야. 메뚜기라. 황충이 곡식을 다 먹어. 마치 도적대가 습격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아까 나왔던 악초에 해당되는 건 간신과 오랑캐, 도적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제거. 금년에 못하면 다음에는 못해. 빼어난 저 벼는 군자처럼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얘기는 딱딱하고 어렵다. 이거 부정적 표현이야. 빼어난 저 큰 벼는 곤고하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악초에 해당되는 거 잘 연결시키고 있어. 그걸 잘 확인해. 그 다음에 군자는 곤고하고 인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누가 길러내는가. 자 봐봐. 군자는 이 벼가 군자처럼 별로 좋지 못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군자 누가 기를까? 당연히 농민이 길러야 되겠지. 우리 손이 필요하다. 농민의 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왜 바삐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 큰 벼 같은 것들은 마치 곤고한 군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 다듬어야 되는 게 바로 벼란 말이야. 벼.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겠지. 할 일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군자는 빼어난 큰 벼가 바로 군자겠지. 빼어난 큰 벼. 군자에 비유하고 있다. 바삐 하자꾸나. 역시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 청유형. 이 부분 청유야. 같이 합시다. 라는 청유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마무리.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도 보필 않을 손가. 보필한다는 얘기는 다 돌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현인도 보살펴야 되고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정치가 있잖아. 어떤 상황이냐면 소인을 쫓고 군자를 등용하는 왕실의 큰 정치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야. 소인은 멀리하고 군자를 등용해야 된다고. 악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전가의 근무, 급한 일이라고. 자, 악초를 제거하고요. 좋은 벼로다가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전가, 즉 농사 짓는 농가를 말하는 거야. 농가의 가장 급한 일이다. 시급한 일이 바로 악초 제거, 좋은 벼로 수확하는 거란 말이야. 시급한 일, 근무. 아, 농부들아, 다시 한번 힘써 하자꾸나. 꼭 독려하는 거지, 독려. 자, 일하자고, 으쌰으쌰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청자는 농부였어, 농부. 자, 그러면 이게 민농가였잖아, 그지? 민농가. 화자는 농부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농사는 모든 천하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빼어난 큰 벼 같은 그 벼, 군자 같은 큰 벼 이런 것들을 잘 돌봄으로써 좋은 벼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농가의 내용이야. 지금 해석을 한 거야.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게. 가와 관련된 문제만 풀어줄게. 가 어디 있어? 가 한번 봅시다. 가나의 설명됐고요. 기억부터 미음 이것도 아니지? 네, 자, 없다. 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해석을 아주 잘 했으면 좋겠어. 자, 정리를 좀 한다면 이건 농사 짓는 농민에 대한 걱정을 농사에 대한 걱정을 얘기한 거야. 민농가는 농사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농산일에 힘써라, 근면해라, 뭐 이런 걸 권유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글의 종류가 가사야, 가사. 가사. 전부 다 하면 55행 정도 되는 가사. 가사니까 사음보지요. 사음보. 일행이 사음보씩 처리됐어. 일행이 사음보씩 처리되고 있는 가사다. 전부 다 하면 한 11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에 쓰여진 작품이거든. 이 조선 후기는 가사문학에서 본다면 가사문학은 교술 장르라고 해. 쇠퇴되는 시점이야. 점점 가사가 없어지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선조 때 정철의 관동별곡, 송민곡, 삼인곡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가 아주 많이 지어지고 용성했었는데 지금 민농가가 지어지는 이 시점은 가사문학이 쇠퇴하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조 말에 쇠퇴하던 가사문학에 이렇게 민농가처럼 장편 가사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 가사는 작자층의 변화를 일으킨다. 작자가 백성들까지 확대되면서 장편 가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철에서 쭉 발전했던 가사가 조선 후기에 쇠퇴했는데 그 쇠퇴할 때쯤에 이런 민농과 같은 그 백성들 사대부 양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가사문학에 참여하면서 창작된 노래가 민농가야. 겉으로는 농사 걱정, 농부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표면이야, 표면. 그런데 내용을 다 읽다 보면 이게 농민의 그 어려운 농산일이라든지 조세라든지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에는 속에 따져보면 현실 정치 그러니까 조세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외적의
침략이라든지 도적대의 출몰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탐관오리의 수탈 이런 현실 정치에 관련된 비판도 아울러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알겠지? 겉으로는 농사 짓는 농민 가혹한 세금 안 됐다 안타깝다 농사 힘써서 줘야 된다 그게 너네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비판의 내용도 함께 존재하는 게 민농가야. 특히 이 걱정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세 걱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민농가 내용이었어.